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요새 날씨가 많이 춥죠?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혹시나 마음이 차가워지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별밤이 따뜻한 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아이디 롤러코스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맛집,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곤 하는데요. 좋아요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를 보고 또 봅니다. 이 사진이나 동영상에 반응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또 이상한 댓글이 달리면 바로 게시물을 지워버립니다. 잘 때 빼고는 계속 휴대폰을 보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데요. SNS 반응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롤러코스터님, 사연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말씀이시겠죠?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법, 홀로서기 심리학, 이 책은 어떨까요? 홀로서기 심리학의 저자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데요. 그녀는 15년간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론 다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 속은 홀로서기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행복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그녀는 삶의 기준을 외부에 두는 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기준을 내 내면에 단단하게 뿌리내리면 예기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도 견디며 이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홀로서기란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편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건데요. 감정 기복, 자기 비난, 또 지나친 예민함 등으로 매일 흔들리는 분들에게 이 책이 균형 감각을 되찾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홀로서기 심리학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홀로서기 심리학.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는 홀로서기의 3가지 의미. 그래서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홀로서기란 외부에 기대지 않는 태도이고,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오락가락하지만,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기분과 태도가 비교적 일정합니다. 타인과 세상에 의해 내면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내담자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홀로서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다른 것에 기대지를 않죠. 그 말에는 경제적 능력이든 인성이든 실력이든 어느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의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그 기준이 외부에 있는 한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 일에 끝이 있을까요? 성공에 과연 끝이 있을까요? 외부의 요소들을 모두 통제할 수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언제 이를지 모르는 타인의 평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촉을 세우고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므로 실력 먼저 갖추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 곧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홀로서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제 가능한 일과 통제 불가능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타인의 마음, 세상, 이미 지나간 과거 등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착을 거두는 게 좋습니다. 반면 내 마음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한한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내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잘 알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홀로서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신념도 내가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쓴 줄 모른 채 그것을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내 안경이 지금은 시야가 잘 안 맞는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애먼 사람 탓, 세상 탓으로 돌리니까요. 홀로서기는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관찰하려는 태도이자 노력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안경으로 바꾸거나 아예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태생적인 조건이니까요. 다만 자기가 어떤 안경을 썼는지 알기만 해도 안경을 통해 들어온 세상의 모습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 오늘은 세상이 좀 흐리게 보이네? 오늘은 맑아 보이는구나 하면서 나와 세상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다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안경을 잘 관찰하면 세상 일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보통의 우리는 안경을 썼다는 사실을 잊은 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면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입니다. 자기가 쓴 안경 때문에 그 사람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린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극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뿐이죠. 그런데 내 눈에 씌인 안경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그 안경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내 마음에 일으킨 감정과 생각을 관찰할 수만 있어도 자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할지 아니면 기분 나쁘지 않게 충고를 건넬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으로 이어지고요.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합니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안경을 쓴 채
세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내리는 해석에 그리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따라서 기분과 행동에 기복이 없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으로 행동하죠. 그 결과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데 있어 부담감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죠.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에든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 오락가락하는 감정, 상처 주는 타인, 나를 깎아내리는 나쁜 버릇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힘이 든다면 지금 무엇에 마음을 기대고 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대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만 기대게 된다면 그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주위에서 바라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소될 때 행복에 이를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마음을 관찰하고 돌보는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해결됩니다. 자꾸만 기대고 싶은 당신에게 제가 홀로 서기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홀로 서기 팁. 내 마음을 돌보는 2가지 구체적인 방법. 마음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자꾸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이니 마음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마음은 희한해서 고치려고 애를 쓸수록 엇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완전해, 부족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강화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을 돌보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도 그것을 진실로 착각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 모두 떠오르는 대로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힘이 약해져서 먼 곳으로 사라집니다. 익숙한 자기 비난이나 남 탓하는 버릇에 대처하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그런 느낌과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관찰하세요.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상처를 입는 등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자연스럽게 자극을 조절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쁜 감정이 든다고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감정의 역할과 부정적인 감정도 함부로 억눌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하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확실히 안다고. 그런데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 위에 다른 감정을 더 씌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 씌워진 감정을 자신의 진짜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 결과 풀지 못한 마음의 문제는 더욱 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개비는 어린 시절부터 겪고 있는 우울증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욕이 전혀 없었고 매사 무기력했습니다. 가끔은 죽고 싶다는 충동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개비는 알코올 중독자 부모로부터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학대당했습니다. 방치는 물론 개빈이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면 부모는 그를 조롱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가했죠.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 자라온 개빈은 자신을 사랑받거나 행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개빈의 무기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진짜 감정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언제나 냉소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던 그의 가슴 속에는 실은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기는커녕 학대로 일관한 부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화라산처럼 들끓고 있었죠. 그러나 분노를 표현했다간 부모에게 정말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를 억압하는 버릇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즉, 개빈의 감정 습관은 분노를 슬픔, 좌절, 무기력으로 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치료가 거듭될수록 다행히도 개빈은 분노라는 진짜 감정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무기력을 진짜 감정으로 착각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진보였죠. 슬픔이라는 감정에 분노를 더 씌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양 있는 그 부인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도중에 강아지 목줄이 잘못 채워졌다고 지적하는 행인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남편과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원래 감정을 잘 절제하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과격한 모습에 놀라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죠. 알고 보니 그 부인은 3년 전 소중한 딸을 오랜 병치레 끝에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딸의 죽음이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터라 부인은 장례식을 잘 치르고 머지않아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담해 보이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고 자기에게만 찾아온 비극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죠.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라온 그녀는 목 놓아 울지 못한 채 슬픔을 꾹꾹 눌러놓았습니다.
결국 그 슬픔은 분노로 터져나왔고요. 감정은 죄가 없다.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문제일 뿐. 사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대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킬 뿐이죠. 부모에 대해 분노를 느끼면 못돼 먹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감춥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몰상식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픔을 감춥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다른 감정으로 잘 포장해 놓아도 진짜 감정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죠.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 그것 이외에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로 어떻게 하면 감정과 마주하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감정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격하게 튀어나오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자꾸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판단할수록 감정은 날개를 단 듯 더욱 활개를 칩니다.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을 줄줄이 끌고 오는 것이죠. 이런 일로 화를 내다니 나는 너무 나약해 라거나 저 따위로 행동하다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같은 것들이 감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세요. 감정이 나와 타인에 대한 평가로까지 이어져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나요? 화를 내면 나약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정확한가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굳이 나를 무시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화가 났네 하고 담백하게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소용돌이 치던 감정도 차차 잦아들면서 알아서 멈춥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따로 구분하지 마세요. 감각의 동물인 우리가 유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특정 감정을 묶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 일은 단순히 감각의 영역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판단이 개입하죠. 그리고 판단은 대체로 편견에 의해 좌우됩니다. 불교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6사람이 모여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코끼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몸통을 만지며 말합니다. 이건 거칠고 거대한 벽 같은 짐승이라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이빨을 만지며 응수합니다. 아니야, 창처럼 날카로운 동물이야.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며 이렇게 말하죠. 둘 다 틀렸어. 이건 뱀 같아. 네 번째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며
나무같이 둥글고 높은데? 라고 말하고 5번째 사람은 귀를 만지며 아니야, 꼭 부채 같아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사람은 꼬리를 붙들고는 다 틀렸어. 이건 밧줄 같은 동물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자기가 옳고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며 말싸움을 합니다. 이 우화는 시야가 한정적이지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교육받은 내용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감정을 구분합니다. 그 근거가 자기 경험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한번 편견이 자리 잡히면 사람은 그에 부합하는 증거만 모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편견의 근거에서 감정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는 판단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 감정은 에너지이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감정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집착은 결국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매우 자동적이어서 그 고리를 끊기란 쉽지 않습니다. 끊기는커녕 약화시키는 것조차 힘들죠.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감정이 드는 순간 알아채야 합니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러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게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을 관찰하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 챙김에서 명상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할수록 관찰하는 나의 힘이 세져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먼저 그것을 살피게 되고 즉각 반응하기 전에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어느 때는 내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 것이 아닌 듯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자니 의도치 않게 불쾌한 감정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감정을 주체적으로 잘 조절할수록 인생을 더욱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 분노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홀로서기 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특히 힘을 가진 윗사람이 이른바 기분파일 때 아랫사람에게 끼치는 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평범한 우리조차도 너무 쉽게 감정에 의존합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 애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불안해.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따분해.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에는 내가 그런 기분인 건 전부 상황 탓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을 정당화합니다. 기분 정당화 습관은 결국 삶을 상황에 종속시키게 만듭니다. 앞서 말했듯 살면서 마주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특정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분대로 행동하면 결국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아이에게, 연인에게,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분대로 사는 것을 주체적인 삶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분도 뜻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 탓하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짓. 첫 번째 화살을 맞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자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 탓하기입니다. 남 탓하기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부모 탓하기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혹은 부모님이 나를 너무 통제해서 온갖 나쁜 버릇에 시달리게 되었으므로 이 사태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을 탓할 때 분노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튀어오릅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를 나쁜 가해자로, 자신을 힘없는 희생자로, 그리고 그를 향해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벼립니다. 때로는 폭언, 폭행처럼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만 해서 속을 긁는 수동적인 공격성으로 표현합니다. 지시한 일을 잊어버린 척 일부러 하지 않거나 망친 후에 왜 그랬냐고 다그치면 나는 원래 그런 일에 서툴러요 하고 대꾸하는 식입니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면 그 당시에는 속이 후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화살의 책임을 특정한 누군가에게 돌리는 이상 분노의 불길은 끝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인생의 돌뿌리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레퍼토리를 반복 재생하겠죠. 더욱 나쁜 점은 그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내가 겪는 나쁜 습관과 고통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가 당신 뜻대로 진심을 다해서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나요? 그의 뉘우침을 기다리는 동안 정말로 희생당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소중한 삶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탓하는 그 사람도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방치하는 부모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 역시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엄격한 부모의 과거를 거슬러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역시 어떤 면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책임을 전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책임 전가에는 끝이 있는 걸까요? 현재 겪고 있는 심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남을 탓하는 행동도 멈춰야 합니다. 부모가 무책임했던 것도, 상사가 멍청이인 것도, 회사가 개인을 신경 쓰지 않는 것도, 기성세대가 경제를 파탄낸 것도 전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춘다면 내 삶이 달라질 게 없습니다. 부모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회사가 달라질 때까지, 사회가 정의롭게 바뀔 때까지 원망하며 기다리는 일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내 행동, 습관, 기분을 정당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남 탓하기를 통해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남을 탓할 게 아닙니다. 나를 자꾸만 못나고 부족하게 보는 차가운 그 시선을 고치면 됩니다. 아직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온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허무한 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나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생각 습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부족함, 게으름, 나태함을 그냥 승인하고 묵과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내버려 두는 것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수용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마냥 바라봐야만 하는 승인과는 다르죠. 이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잘 기르는 부모는 아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아닙니다. 온정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공감하되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비춰주는 부모이죠. 내가 나를 대할 때도 좋은 부모가 아이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부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린아이가 탄 차를 운전하고 가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차가 출발한 순간 갑자기 아이들이 심술궂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석에 앉은 부모는 불안감, 두려움, 짜증 등 갖가지 감정을 느낄 겁니다. 이때 좋은 부모는 뒷좌석에서 난동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요? A. 속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아이들에게 소리친다. 조용히 못하니? 벌 서고 싶어? 도대체 뭐가 문젠데? 진짜 한심하다. B. 무시한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귀를 막거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라디오를 크게 켠다. C. 맙소사. 알았어, 알았다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D. 차를 세우고 뒷자리로 가. 아이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진정시키고 달랜다. 2. 공감하는 태도로 아이들이 화가 났음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목적지로 향한다. 그래, 너희들이 답답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린 계속 가야 해. A와 B는 아이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응입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뭐가 아프다고 그러니? 어서 일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C와 D는 아이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입니다. 아이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고 감정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차는 영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테죠. 현명한 부모는 이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들의 불편에 공감하지만 차를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목적지까지 가야만 하는지를 주지시키고 행동으로 옮기죠.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와 타인과 세상을 탓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타인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죠. 또 성취나 관계 면에서 세상살이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고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이 먼 미래에 있는 꿈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닥달하고 다그치면서 앞으로만 달려갈 필요도 없죠.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홀로서기 팁.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는 자신에게 만족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평가하고 부족함을 자책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늘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한 습성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자신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뭐뭐를 해야 한다 또는 뭐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강박적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꾸 고치고 보완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평가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바라봐 주세요. 자기 탓을 멈추는 순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부모님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주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일 때 진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는 좋은 부모가 어린 자식을 다루듯이 대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엄격한 판사의 눈이 아닌 어린아이를 대하는 따뜻하고 바른 부모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사람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다룰 때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홀로서기 훈련. 나를 돌보는 연습은 계속된다. 마음 챙김을 연구하는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로서 제가 늘 답답하게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창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젊은이들일수록 마음 챙김 훈련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훈련을 권하면 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갑니다. 하지만 연습이 잘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깜빡했어요. 너무 흥분해서 연습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어요. 하는 대답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마음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를 지나는 만큼 호흡이나 명상 따위의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는 말이었죠. 더 솔직히 말하면 한 번의 깨달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하니 그 방법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훈련 방법을 고안해내려고 애썼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상담을 통해 전수했거나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일하며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친 마음챙김 연습 계획표입니다. 일종의 맞춤 처방전으로 목표와 현재 상황, 그리고 문제와 해결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누구나 훈련에 따른 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는 법이니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마음 챙김은 애매모호한 위로법이 아닙니다.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이며 과학적인 심리치유 기법입니다. 계획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현재 상황. 2. 문제가 되는 자동 운행 모드. 3. 자동 운행 모드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연습 방법. 그럼 이 계획표를 어떻게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3명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딘 나무를 보면요, 이 뿌리가 땅 깊숙이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외부의 어떤 말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뿌리가 튼튼한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